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 기술은 국가의 큰 행사에서도 빛을 발했는데 바로 88 서울 올림픽이었다.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고 싶으면 도핑 컨트롤 센터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의 부정 행위를 약물 분석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 있나요? 이래서 올림픽 열겠습니까? 됩니다. 뭐 지금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조만간 곧 구축될 겁니다. 한 박사는 도핑 컨트롤 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약물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박사님, 정말 우리나라 올림픽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금기약물 분석 방법은 참고할 기록도 없고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분석 장비도 없는데. 뭐 없으면 만들어내야죠. 네? 그는 본격적으로 약물 분석 기술을 파고들었는데 이를 통해 99종의 약물 분석 기술을 확립했다. 다 됐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용액을 이용하면 도핑 약물을 사용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도핑 컨트롤 센터는 1987년 국제 공인 시험에 합격했고 우리나라는 무사히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한 박사는 그 후 연구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학회 활동에도 힘썼는데 2011년에는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생물산업협회를 통합하여 한국바이오협회 창립에 힘을 보탰다. 저는 젊은 연구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젊은 나이인데 제가 이제 최초로 처음 들어갔잖아요. 최연소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S호텔 조리 보조로 처음 시작했다가 한 7, 8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중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식 요리사를 뽑아라. 따로. 그렇게 해서 신혼조회를 2달을 하게 됩니다. 신혼조회를 두 달. 그렇지, 해야지, 중요하지. 신혼조회를 2달을 해서 저희 이제 사촌 형님, 육촌까지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하게 그렇죠.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깔끔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2달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던 중에 네. 어느 날 갑자기 우운영간이라는 또 직책이 있어요. 네. 그분이 야 내일 모레 들어가자. 그때 어땠어요? 그때 뭐 들어간다는 얘기 처음에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대통령 요리사는 어떤 일을 할까 한편으로 호기심도 많았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5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내가 그 전에 일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또 예, 그거.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S호텔 영업회의 하고 있을 때 대표사님한테 5년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지. 하고 인사하고 나온 거거든요. 누구라도 아무리 길어야 5년이라고 네, 저도 생각할 거 그렇게 아닙니까? 생각해요. 네, 맞아요. 대단합니다. 그럼 역대 청와대 셰프 중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가장 오래 했죠. 약 20년 4개월 동안. 네. 사실은 청와대라는 곳이 임기 5년마다 네.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예, 비서실 쪽은 한 90% 이상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운이지 않을까. 아이, 운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운 때문에 여기 그 석세스 스토리에 나오신 분이 없어요. 너 진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그때 엄청 바쁘셨겠어요. 중식을 자주 드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은 5분을 대통령 모셨잖아요. 네. 그때가 아마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음식을 드셨을 때 100으로 봤을 때는 네. 한
한 70%가 중식이었어요. 그 정도로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좋아하셨어요? 모든 걸 잘 드시는 대통령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채롭게. 가리시는 게 없으시고. 네, 가리시는 양식, 거 중식. 없으시고 그리고 또 바닷가 지방이니까 회도 약간 격식 있는 코스에 나오는 회보다 막 쓰는 막회. 그런 거에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딱 드시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참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삼겹살 같은 거. 육식 쪽. 그리고 약간 진우초대에서 바비큐 바베큐 하시는 여러 가지 넣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 골고루 참 나물류를 참 좋아하셨어요. 채소류. 조금씩 진짜 골고루. 자 이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똑같아요. 또 저 경상도 네, 경남 쪽.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막회에다가 서민적인 음식, 뭐 국밥, 네. 뭐 이런 거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떤 소리 그럼 들었을 때 가장 좋으세요? 약간 아 미소? 아니에요. 은은한 대통령님의 어떤 미소가 아니라 말 한마디. 어떤 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 정말 고생했고 오늘 음식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주방 문을 살짝 지그시 열고 오늘 맛있었어요. 이렇게 딱 해줍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은 아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부담이 가서 서로 안 끓이려고 그래요. 그래, 좀 경쟁이겠다. 진짜 그럴 때가 가장 순간순간에는 좋았고 이제 마지막 임기 5년 딱 마치고 나갈 때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인수문이라는 간저 들어가는 인수문 그 앞에 도열을 해요. 대통령 나가시면은 이취임식 할 때 대통령한테 각자 이제 악수를 하고 딱 인사하면 대통령님이 이제 5년 동안 정말 음식 잘 먹고 갑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못 잊을 것 같다고 딱 하면서 그러고 갔을 때 야, 5년 동안 그 순간순간 뭐 힘들고 다 생각나지. 일을 다 생각나는 게 한 3, 4월 눈 녹듯이 다 녹아내요. 요 작업을 5번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거야 뭉클하다. 아니 이거 무슨 영화 스토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천상현 셰프님의. 전기 등의 에너지를 얻을 때 사용되는 장치, 원자로. 원자로 내부에는 핵연료를 안전하게 둘러싸서 사고를 막는 핵연료 피복관이 있는데요. 이 피복관은 정상 상태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사용해 왔는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고 상황이 되니까 이 피복관에서 부식이 가속되고 그 부식 반응으로 인해서 수소가 발생돼서 폭파되는 그러한 큰 사고를 겪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막고자 기존 피복관의 표면에 고온의 사고 상태에서도 산화가 돼서 수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피복관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진, 해일 등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이어지면서 각종 재난에서도 부식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의 핵연료 피복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자, 김 박사 하나씩 잡아서. 지난 6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기존의 피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난제. 김현길 박사팀은 코팅 방식을 이용해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기존 피복관 표면에 새로운 물질을 코팅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지 한 톨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 안에 내부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그 더스트들이 있으면 피복관 표면에 저 크로마금이 증착할 때 오염을 만들어서 이 접착력이나 이런 것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를 이용해 물질을 입히는 코팅 방식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려면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질에마다 코팅하는 조건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복관에 코팅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회전, 공자전하는 속도를 제어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진공도까지 다 적절하게 제어가 되어야만 그래야지 최상의 품질의 코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공 펌프 오픈했습니다. 아, 예. 그럼 더 열게요. 네. 다시 말하면 코팅을 균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 예, 이게 지금 그 코팅된 피복관입니다. 코팅 두께가 10마이크론으로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도 아니로 낮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소재인 금속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피복관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팅이 안 된 피복관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코팅을 한 피복관입니다. 비슷한 외관 때문에 육안으로 코팅 전후 피복관의 변화를 확인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코팅했을 때 기존 피복관의 성능보다 최대 100배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면 사고 환경에서 굉장히 우수한 내식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성능이 지금보다 현저히 높고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폭발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저는 신기루가 이게 눈앞이 막 흐려지면서 보이는 거 아닌가? 그냥 환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빛의 굴절로 이렇게 보이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빛의 속도가 매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가 얼만큼 빽빽한지 이거를 말해주는데 이 빽빽한 물질을 빛이 통과할 때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빛이 어떤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매질이 더 빽빽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은 빛의 이동 경로가 꺾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불러요. 그 신기루는 사실 그 공기가 아주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 공기의 뜨거움, 차가움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곳 아니면은 뜨거운 뭔가 아스팔트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그 뜨거운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네.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기본적으로 뜨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밀도가 좀 느슨해요. 이렇게 좀 공기들이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빽빽한 곳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다가 아래쪽에 밀도가 조금 느슨한 곳을 만나면 이 빛이 꺾여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쪽에 있는 뭐 하늘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운 이런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마치 튕기는 것처럼 쭉 굴절되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마치 하늘 또는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보고 막 쫓아갔더니 아니었어. 네.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신기루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신기루 사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이 하늘이 그 바닥의 굴절 때문에 아래쪽에 비치는 신기루를 우리가 아래 신기루라고 부르고 그럼 사막에서 보이는 게 아래 신기루? 네, 마치 오아시스 같은 하늘이 보이는 거.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마치 이 건물이나 아니면 뭐 배나 구조물 같은 것들이 이번에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신기루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 신기루라고 불러요. 근데 위 신기루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보통 이제 남북극 지방 같은 아주 추운 곳을 가면 이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보다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네네. 위쪽으로 가야 될 빛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대상이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하늘에 떠 있어? 네. 이게 진짜 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위 신기루예요? 그렇죠.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질문을 주고받는가에 대해서 제 작품과 연구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작품은 서울라이트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 우리가 그 기술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선보인 작품은 자각몽 5가지 색
유기적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가지 챕터는 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그 지금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휘, 김성현 등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그 챕터 중에 2번째 챕터였던 스킨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은 과연 생명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기술의 변화를 겪으면서 어느 시기보다 생명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인간과 AI, 로봇, 그리고 스마트폰,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과연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 안에서의 이 모든 어떤 그 관계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인다면 과연 생명의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DDP라는 이 유기적인 형태의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혹은 하나의 세포처럼 혹은 어떤 생명체의 기관처럼 보이게 프로젝션 매핑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메타타임 블루라는 5번째 챕터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인공지능 모델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시를 써주고 그 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저는 그 이미지를 보고 또다시 시를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정한 시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성시킨 작품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서 활용했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협업자로서 함께 진행을 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큰 새로운 경험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를 적어주고 또 이미지를 보면서 수정을 해서 또다시 시를 적고 하는 과정들이 마치 아이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마치 꿈을 꾸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그 단어들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상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 제가 표현한 어떤 그 시의 단어들의 뉘앙스들이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 모호한 어떤 영역들이 우리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직은 굉장히 여지가 남겨져 있는 분명치 않은 그 경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그 인공지능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AI 로봇. 그만큼 이제 로봇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능형 로봇이란 사람이 하던 작업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지능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담아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용하고 개발하는 분야인 배터리 부분을 집중하여서 그 부분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하고 결합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게 된 지능형 로봇들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단다. 이 로봇은 각종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필요에 맞게 탈부착해 농업 분야에서 일손을 돕는 로봇으로 톡톡히 쓰일 수 있다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LTE하고 5G 기반으로 해서 세계 어디서나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무인으로 조정이 가능한 그러한 로봇입니다. 이처럼 원격 조정이 가능해 소방차나 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지형에 대신 투입돼 작업이 가능한 이 로봇은 소방 로봇. 유독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때 좁은 길도 들어갈 수 있고 원격으로 제어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형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통약자들이 보다 쉽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이러한 계단이나 험로를 만났을 때에는 캐터필러 방식으로 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그러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뒤를 졸졸 따르는 이 로봇은 이동이 잦은 골프 캐디를 대신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이 캐디봇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GNSS 센서가 있고 사람이 센서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선 따라올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카메라를 통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디가 이동할 위치를 설정해주기만 하면 먼 곳에 떨어진 골프공이 있는 위치까지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해 먼저 가 있다는 캐디 로봇.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전국 골프장에 그 지도를 협력업체와 함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목표점을 설정을 하게 되면 GNSS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요. 안전노트 기능이라고 해서 해저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도 종류도 모두 제각각인 지능형 로봇.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점이 있단다. 아직까지는 인간에 못 미치는 그 환경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와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환경을 인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인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상을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정확도도 높아진다고. 객체 인식을 해가지고 그 팔로잉을 한다거나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정확도나 이런 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장을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 중이라는 기술자. 앞으로 저희는 연구 개발을 더욱 열심히 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 만나볼까요? 자, 신우창 연구소장님의 두 번째 석세스 스토리는요. 자, 뭔가요? 미생물 학도 술꾼이 되다? 그렇죠. 제가 대학 때 이제 전공이 미생물학인데, 그래서 당시 술은 좋아했지만 뭐 딱히 양조회사에 가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회장님께서 그 모교에 그 강연을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지금 같으면 미생물이 다 이제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연구하기 쉬운데 과거 같은 미생물 키우는 설비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밤새 그거를 나무통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 학자로서도 대단하시고 정말 배우고 싶고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와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치셨을 때 어떠셨어요? 선대 회장님께서는? 좋아하셨죠. 좋아하시고 같이 그 당시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신입사원이고 회장님과 같이 실험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실험실에서 같이 실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멋있다. 저 듣자 하니까 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술의 맥이 좀 뚝 끊겼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일제 때 이제 저희는 가양주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집마다 자기 집만 이렇게 빚는 술들이 있어. 그게 전국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찬란했던 우리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겠네. 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주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주세법을 만들고 저희는 이제 가양주 문화하고 한데 그게 맥이 인위적으로 끊겨버리게 된 거죠. 그걸 이제 회장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계속 연구를 해와셨던 거고 그 한 예로 이제 한국 전쟁 때 회장님께서 통역 장구셨는데 미생물 연구를 하시려고 그 배양기라든지 이런 걸 배낭에 메고 막 이렇게 전쟁터 다니시다가 잡혀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연구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약간 회장님 덕질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시네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련 전문 연구소 설치나 전담 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D건설은
2021년 초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 구조를 대구에 시공 중인 한 아파트에 처음 적용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성능 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 바닥 구조는 철근을 추가로 넣어 강도를 높인 내력 강화 콘크리트와 고탄성 완충제, 시멘트 모래 물 혼합물인 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된다. 큰 소음인 중량 충격음을 낮추기 위해 각 재료의 성능을 보강했다. H건설은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인정기관인 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 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았다. H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열고 기술 검증을 위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반복적인 하중 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구조와 평형, 바닥 두께 등에 따라 다른 진동 주파수와 소음 발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천장과 벽에 센서를 설치했다. G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제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구성된 4중 바닥 구조인데 새롭게 바탕층, 중간층, 마감층 등 3중 습식 공정을 적용한 5중 바닥 구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전에 위치한 이곳은 건축회사인 D사의 자체 연구기관으로 주택 품질 개선과 연구 개발을 하는 곳이다. 과거 약 18년 전부터 층간소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은 다양하고 실제적 연구를 위해 주택모사 실증주택인 건축환경연구센터를 2006년 건립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함께 층간소음 저감을 연구하고 있다. 기둥식 아파트 3가구와 벽식구조 아파트 4가구를 구현해 층간소음을 비롯한 소음, 진동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립 이후 12개에 달하는 층간소음 특허를 포함해 소음 저감 관련 특허 기술만 17개를 가지고 있다. 건축환경연구센터는 건축물의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열과 빛, 그리고 공기질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된 연구시설과 실험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